인류의 신체적 나약함을 기계로 극복하려 하였던 광기 어린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설계도를 지금 바로 해체합니다.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주제는 500년 전의 벙커 안에서 미래를 설계한 광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과 기하학입니다. 단순히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그의 진면목을 절반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기계로 보고 세상의 질서를 숫자로 치환하려 했던 지독한 공학자였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다빈치가 왜 평생을 바쳐 시신을 해체하고 기하학적 문양에 집착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빈치라는 인물의 뇌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히 박제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기에 위대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도구이자 기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기어코 툴즈가 단독 입수한 그의 해부학 노트를 보면 그는 팔 근육을 밧줄로 뼈마디를 도르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체역학의 시작입니다. 그는 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설계도인 인간을 역공학하여 그 원리를 무기질의 기계에 이식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빈치가 그저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 근육의 모양을 정확히 표현하려고 해부를 시작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반박해보자면 그것은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그는 화가가 아니라 설계자로서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근육이 뼈에 붙어있는 각도를 잰 뒤 그것이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 어떤 힘을 내는지 계산했습니다. 그에게 해부학은 예술적 기교가 아니라 인체라는 기계를 수리하고 복제하기 위한 공학적 데이터 수집 과정이었습니다. 다빈치가 100세 노인의 시신을 해부했던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는 노인이 왜 자연사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혈관 하나하나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혈관이 뒤틀리고 굳어버린 것을 발견했죠. 그는 이것을 기계장치의 파이프가 노후화되어 막히는 현상과 동일하게 이해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추상적인 신의 섭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마찰과 노후화로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의 지독한 해부 현장을 단계별 가이드로 재현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시신의 확보입니다. 병원에 협조를 얻거나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연고 시신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층층이 걷어내기입니다. 피부를 제거하고 지방층을 걷어낸 뒤 근육의 결이 나타날 때까지 아주 미세하게 칼날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입체적 기록입니다. 근육 하나를 그릴 때도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그리고 단면까지 사방에서 본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이것은 500년 뒤 우리가 사용하는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의 레이어 시스템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기자님, 당시에는 해부가 사형감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빈치는 이 지독한 호기심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여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촛불이 꺼져가는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인간의 눈이 어떻게 빛을 굴절시키는지 알기 위해 눈동자를 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뜯어보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었습니다. 인체라는 기계를 넘어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자가 필요했죠. 원과 정사각형 안에 인간을 가두어 그렸던 다빈치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소름 돋는 기하학의 마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빈치의 벙커 한 구석에는 언제나 컴퍼스와 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왜 해부학만큼이나 기하학에 미쳐 있었을까요? 기어코 툴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에게 기하학은 단순히 도형을 그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이자 만물에 숨겨진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개념부터 정의해 봅시다. 다빈치가 가장 사랑했던 기하학적 원리는 바로 비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와 부분의 비율이 일정한 황금 비율에 집착했죠. 그는 이 비율이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꽃잎의 배치, 조개 껍데기의 소용돌이, 심지어 행성의 궤도에도 적용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무질서한 공간이 아니라 수학적 공식에 따라 설계된 거대한 기하학적 건축물로 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즉 원과 사각형 안의 남자가 그저 비율이 좋은 사람을 그린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단언컨대
그것은 인체를 건축학적으로 분석한 설계도입니다. 원은 하늘과 정신을 상징하고 사각형은 땅과 물질을 상징합니다. 다빈치는 인간의 몸이 이 두 가지 질서가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라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사지가 테두리에 닿고 동시에 신체 전체가 완벽한 정사각형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이 우주의 척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빈치가 나무의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해부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는 나무의 원줄기 굵기가 갈라져 나간 모든 가지의 굵기를 합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다빈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수치를 통해 나무가 어떻게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고 수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꼭대기까지 전달하는지 공학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단순히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최적화된 설계가 적용된 고도의 기하학적 기계로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기하학적으로 해킹하기 위한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우선 관찰입니다. 소용돌이치는 물줄기나 따은 머리카락에서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 측정입니다. 정밀한 도구로 각 부위의 비율을 잽니다. 마지막은 추상화입니다. 복잡한 형태를 원이나 삼각형 같은 기본 도형으로 단순화하여 그 핵심 원리를 뽑아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겉보기에 전혀 상관없는 사물들 사이에서 공통된 수학적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기자님, 기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빈치는 왜 수학 공식만 쓰지 않고 그림을 그렸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빈치에게 그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하학적 원리를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로 된 공식보다 그림으로 된 도면이 훨씬 더 강력한 정보 전달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하학이 인간의 심장이라는 엔진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가 소용돌이치며 심장 판막을 닿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다빈치의 지독한 역공학, 그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 본론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빈치의 해부학이 정점에 달했던 순간인 심장 해부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다빈치는 심장을 단순한 감정의 장소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도구보다 정교한 인공 펌프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기하학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의사들이 말하던 것처럼 피가 그냥 주머니 안에서 출렁거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반박해 보자면 다빈치는 그 안에서 액체가 회전하는 힘, 즉 와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 판막이 근육의 힘으로 닫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소용돌이치며 발생하는 압력 차이에 의해 저절로 닫힌다는 유체 역학적 사실을 500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다빈치가 소의 심장을 구해 진행했던 실제 실험을 취재해 봤습니다. 그는 심장 내부의 입체적인 모양을 알기 위해 뜨거운 밀랍을 심장 안에 부어 굳혔습니다. 그리고 굳은 밀랍을 꺼내 그 단면을 확인했죠. 여기서 그는 심장 내부의 불규칙한 돌기들이 피의 흐름을 정돈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효율 펌프나 엔진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난류 제어 기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장의 동력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구조의 관찰입니다. 4개의 방과 그 사이를 막는 판막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체의 흐름 분석입니다. 피가 뿜어져 나갈 때 대동맥 입구에서 어떤 모양으로 소용돌이치는지 궤적을 그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 환산입니다. 심장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압력을 기하학적 수치로 기록합니다. 기자님,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소용돌이를 관찰했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다빈치는 유리 용기 안에 물과 작은 씨앗들을 넣고 심장 모양의 펌프를 직접 만들어 실험했습니다. 씨앗들이 움직이는 궤적을 눈으로 쫓으며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박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시화 실험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의 비밀을 푼 다빈치는 이제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자물쇠를 풀기로 결심합니다. 새의 날개 근육을 훔쳐 기계에 이식하려 했던 비행의 꿈.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기하학적으로 정복하려 했던 그의 비행 설계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류가 하늘을 날기 수백 년 전, 다빈치는 이미 벙커 안에서 공중을 가르는 기계적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에게 비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궁극의 도전이자 기하학의 완성형이었습니다. 그는 대지를 기어다니는 인간을 하늘로 밀어 올리기 위해 자연의 지배자인 새의 몸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개념부터 정의해 봅시다. 다빈치의 비행학은 생체 모방 공학의 시초입니다. 그는 공기를 물과 같은 밀도를 가진 유체로 이해했습니다. 새의 날개가 공기를 누를 때 발생하는 반작용의 힘, 즉 양력을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팔 근육을 새의 날개 구조에 이식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는 인간의 팔 근육이 새에 비해 턱없이 약하다는 물리적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빈치의 오르니톱터, 즉 날개치기 비행기를 보며 그저 낭만적인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본 설계도는 철저히 공학적입니다. 다빈치는 인간의 다리 근육이 팔보다 수십 배나 강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종사가 엎드려 다리로 페달을 밟아 날개를 움직이게 설계했습니다. 날개 마디마디에는 도르래와 와이어를 연결해 작은 힘으로도 거대한 날개를 퍼덕일 수 있도록 힘을 증폭시켰습니다. 다빈치가 낙하산을 설계한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는 정사각형 모양의 천을 피라미드 형태로 엮으면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공기의 저항을 기하학적 부피로 환산하여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공기의 기둥을 설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설계도대로 낙하산을 만들어 실험해본 결과 현대의 낙하산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착륙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늘을 정복하기 위한 비행 가이드를 살펴볼까요? 첫째는 새의 해부입니다. 날개 깃털의 배치와 근육의 부착 지점을 낱낱이 관찰합니다. 둘째는 공기 역학적 시뮬레이션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나 나뭇잎의 궤적을 기하학적 선으로 그려봅니다. 셋째는 동력 전달 설계입니다. 인간의 약한 근육을 도르래와 지뢰로 보완하여 날개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로를 짭니다. 기자님, 그럼 다빈치는 왜 실제로 날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답은 동력권의 부재였습니다. 그가 설계한 비행기구들은 공학적으로 완벽했지만 당시에는 화석 연료를 태워 폭발적인 힘을 내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진 대신 바람을 타는 글라이딩 방식을 고안했고 이것은 훗날 항공역학의 거대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바쳐 비행의 평화를 꿈꿨던 다빈치가 사실은 가장 잔혹한 전쟁의 설계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아름다운 기하학적 모양 속에 숨겨진 살육의 기계들, 그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예술가로만 알았던 다빈치의 설계도 뭉치 속에는 사실 인류의 숨통을 가장 효율적으로 끊어놓기 위한 잔혹한 살육의 공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어코 툴즈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설계도들은 그가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보낸 일종의 무기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는 해부학으로 인간의 약점을 파악했고 기하학으로 그 약점을 타격할 파괴의 기계들을 설계했습니다. 개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다빈치의 전쟁 공학은 힘의 배분과 편향이라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는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튕겨내는 각도를 계산했고 공격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으는 궤적을 설계했습니다. 그에게 전쟁터는 거대한 기하학적 실험점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빈치의 탱크를 보며 그저 상상 속의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반박해 보자면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기하학적 방어 기계였습니다. 그는 탱크의 외벽을 둥글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대포알이 수직으로 맞지 않고 사선으로 맞고 튕겨나가게 하려는 경사장갑의 원리였습니다. 현대 탱크의 설계 철학을 500년 전에 이미 완성한 것입니다. 이 둥근 원형 안에는 사방으로 대포가 배치되어 어느 방향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파괴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낫 전차라는 기괴한 무기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다빈치는 전차 바퀴에 거대한 칼날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달리는 속도와 바퀴가 회전하는 각도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차가 적진을 뚫고 지나갈 때 회전하는 칼날이 인간의 다리와 몸통을 어느 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베어 넘길 수 있는지 해부학적 지식을 결합해 설계했습니다. 그가 남긴 세밀한 해부학 스케치 옆에는 이 전차에 의해 찢겨나간 인체의 단면들이
기하학적 도형처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기계를 설계하기 위한 가이드를 들여다봅시다. 첫째는 방어의 기하학입니다. 각도를 눕혀 타격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둘째는 화력의 밀도입니다. 수십 개의 총신을 부채꼴로 배치한 다연장포를 통해 적이 피할 수 없는 탄환의 그물망을 짭니다. 셋째는 심리적 공포입니다. 기계의 외형을 거대하고 괴이하게 설계하여 적의 전의를 압도합니다. 기자님, 다빈치는 평화주의자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 무기들을 설계했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전쟁을 가장 짐승 같은 미친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설계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당시 군주들이 돈을 지불하는 분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설계해준다는 핑계로 돈을 받아 자신의 진짜 관심사인 해부학과 연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던 천재가 왜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거꾸로 숨겼을까요? 거울 뒤에 박제된 암호의 정체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다빈치가 남긴 수만 장의 기록을 실제로 본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기괴한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의 글씨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쓰여 있기 때문이죠. 기어코 툴즈가 단독 입수한 이 정보의 정체는 바로 거울쓰기입니다. 이것은 다빈치가 자신의 벙커를 지키기 위해 설계한 인류 최초의 아날로그 보안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개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다빈치의 거울쓰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암호화 기술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위험한 지식들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거울을 비춰야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이 기록 방식은 정보를 읽기 위한 물리적인 키를 설정한 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빈치가 그저 왼손잡이라서 거꾸로 썼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반박해보자면 그것은 철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시신을 해부하고 금지된 무기를 설계하는 이단아였습니다. 만약 그의 노트가 교회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화영대 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식을 거울 뒤에 숨겨 종교적 검열로부터 자신의 벙커를 보호했습니다. 다빈치가 기록을 위해 사용한 지독한 방식들을 살펴봅시다. 그는 단순히 글씨만 거꾸로 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기계 도면 안에 일부러 결정적인 오류를 섞어 넣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설계한 장갑차의 내부 도면을 보면 톱니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물려 있어서 그대로 만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오직 다빈치 자신만이 그 오류를 바로잡아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었죠. 자신의 지능을 박제하기 위한 기록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메일의 아카이브입니다. 떠오르는 모든 관찰을 즉시 적습니다. 둘째는 시각적 병렬 구조입니다. 텍스트와 그림을 한 페이지에 배치하여 정보의 입체성을 높입니다. 셋째는 암호화입니다. 거울쓰기와 의도적 오류를 섞어 정보의 보안을 유지합니다. 기자님, 그렇게 꽁꽁 숨길 거면 왜 그렇게 방대한 양의 기록을 남긴 건가요? 왜냐하면 다빈치는 자신의 죽음보다 지식의 소멸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그는 종기를 시간을 넘나드는 데이터 저장소로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빈치가 설계한 가장 소름돋는 유산은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복제하려 했던 광기 어린 시도를 벙커 깊숙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옷 속에 숨겨진 도르래와 와이어, 인류 최초의 로봇 설계도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해부학으로 인간의 관절을 뜯어보고 기하학으로 움직임의 궤적을 계산했던 다빈치는 결국 스스로 움직이는 금속 인간을 만들겠다는 오만하고도 거대한 꿈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1495년경 갑옷 안에 도르래와 톱니바퀴 그리고 복잡한 와이어 시스템을 집어넣은 기계기사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시에 세워두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개념을 정의해 봅시다. 다빈치의 기계기사는 인체공학을 기계공학으로 완벽하게 번역한 최초의 로봇입니다. 그는 인간의 근육이 뼈를 당기는 원리를 와이어가 도르래를 당기는 원리로 치환했습니다. 그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금속 부품으로 1:1 대응시킨 생체 모방 로봇의 선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로봇이 그저 장식용이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본 진실은 다릅니다. 다빈치는 이 로봇을 통해 생명의 본질이 기계적인 질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목 근육이 어떻게 머리를 지탱하는지 연구한 뒤 그 원리를 기계 기사의 목 관절에 이식하여 머리를 좌우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로봇팔의 관절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기계 인간을 조립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골격의 형성입니다. 인간의 뼈대에 대응하는 단단한 프레임을 짭니다. 둘째는 관절의 이식입니다. 도르래와 와이어를 이용해 다축 회전이 가능한 관절을 만듭니다. 셋째는 동력권 연결입니다. 하단에 설치된 수동 크랭크나 중력추를 이용해 기어박스를 돌립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한 육체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을 알았기에 영원히 닳지 않는 금속과 기하학적 원리로 이루어진 영생의 신체를 설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엔진도 없는 그 시절에 어떻게 로봇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다빈치는 중력을 이용해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추가 아래로 떨어지며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꾸고 그 에너지가 복잡하게 얽힌 톱니바퀴들을 타고 전신으로 전달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토록 완벽한 미래를 설계하던 천재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겪어야 했던 그의 고독과 그가 남긴 설계도가 500년 뒤에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500년 전의 벙커 안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해부학과 기하학의 지독한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어코 툴즈가 단독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빈치는 단순히 화가나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가진 신체적 한계를 지능으로 극복하여 스스로 진화하려 했던 최초의 포스트 휴먼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사자보다 약한 자신의 손톱 대신 강철의 무기를 설계했고 새보다 무거운 자신의 몸 대신 기하학적 날개를 설계했습니다. 그에게 도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자신의 유약한 신체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두 번째 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종이 위에 박제하고 거울 뒤에 숨겨 시간을 넘나드는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빈치를 단순히 천재로 칭송하는 것을 넘어 그가 가졌던 지독한 관찰과 설계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결핍을 창조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의 설계도로 치환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한계들을 돌파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긴 아이디어와 관찰은 다빈치의 코덱스처럼 언젠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설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 오늘 특종 보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결핍을 만든 진화, 왜 인간은 도구 제작을 멈추지 못하는지 그 지독한 적응과 확장의 설계도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나약함을 어떻게 위대한 문명으로 확장해 나가는지 그 멈추지 않는 창조의 본능을 기대해 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설계도는 결국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어코 툴즈 특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